예, 한국당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또 청와대에는 리승건 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치권 냉각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범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이상희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당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 이 갈등 빚는 와중에 이게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왔고 오늘 제출한다고 하는데 지난 15일인가요? 고위급 회담에 탈북민 출신 취재 기자 배제했던 부분,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야당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좀 남북 관계 그 진전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거 보면 좀 과유불급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화내고 있다는 느낌?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적절하다 이래야 되는데 좀 화내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그 탈북 기자 취재 배제 부분은 저는 기준을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 취재 기자로 왔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되는데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 등에서 정말 어떤 사설을 쓸지가. 그래서 어차피 대화 상대가 있는 남북관계 대화의 과정에서는 저는 통일부의 저 조치는 언론 자유라기보다는 남북회담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삼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통일부 장관의 책임을 묻기도 그런 사안입니다. 남북회담은 청와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장관은 그거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낸다는 건 정치 행위로 남북 관계에 이제 제동을 거는 걸로 보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딴죽걸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해임 건의안을 낼 만한 사항인가? 그 정도의 어떤 조명근 장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역사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142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세종 제2년인데 그 당시 법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령고소금지법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든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백성은 수령의 자식이다. 그래서 수령은 백성을 자식같이 봐라.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한 일은 없다 해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유교적인 영향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인재를 그만큼 아끼겠다는 조선시대의 어떤 정서가 배어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뽑을 때는 좀 엄하게 뽑지만 그리고 한번 뽑은 인재는 끝까지 지켜내게 된다는 것은 조선 조정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논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민주화 사회고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통일부 취재에 대한 방북 취재에 대한 금지 이 부분 조명근 장관이 했다는 부분인데 물론 정서상에 충분히 납득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만 협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일이 워낙 비중하니까 비중이 큰 거니까 이것을 자칫하면은 이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위험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협상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정적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의 권한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민주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통치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으나 민주적 사회라는 것이 전체적인 자정적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민주사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조명근 장관이 명쾌하지 못했어요. 발언 자체가.
방북 취재에 대한 이유도 좀 명쾌하게 그 어떤 육하 원칙이라든가 분명한 명분 자체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번 냉면 사건도 좀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좀 빌미를 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야당이 왜 그러느냐라는 건데. 예. 해임 결의안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헌법에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임 결의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왜 정치적 행위를 하느냐는 것인데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예요, 이게. 그래서 조명균 장관이 위법했다. 또 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조명균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어하자라는 정치적인 내포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이제 해임안을 제출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뭐 쐐기를 박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발언이 지금 뭐 냉면 발언이라고들 한국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말 과연 적절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냉면 먹을 때 지금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는 발언을 했는데 농담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런 발언을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발언 자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있겠죠. 그럼 그 발언이 이게 문화 차이도 있을 테고 우리 문화나 정서에 그 발언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의 재벌 총수의 위치와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재벌 총수의 위치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재벌 총수가 뭐 거의 사회에서 가장 그 초엘리트, 초기득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뭐 다들 비슷하게 기분이 좀 나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왜 이거를 야당들이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라고 하는지, 그랬으면 정말 그게 문제가 되면 리성권 위원장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전후 맥락을 모르죠, 우리는. 그러면 그 발언이 기분 나쁘다고 조명균 장관이 발끈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싸우라는 건지. 이게 외교상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성권 위원장이 무리한 발언이라면 그 외교적 책임은 리성권 위원장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당들의 공세 방향이 너무나 그 문재인 정부에만 맞추어지다 보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이건 북한은 왜 그러냐, 말 조심해라, 리성권 위원장 왜 그랬냐, 이렇게 해야 오히려 남북 관계에서 회담할 때나 사실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면 좀 기가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조명균 장관을 비난하는지 이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성근 이 조평동 위원장이 과거 협상장에서 여러 번 조금 저희들한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물론 개인의 기질일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기질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분이 좀 좋지 않는 그런 거는 갖는 것 같아요.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면 이후 협상장에서 조명균 장관이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해서 자, 우리 상황이 이렇게 처했으니 그 부분에서 유감을 표해달라. 이렇게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질책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를 삼는 거고.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2000 초반에 대만의 교수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마 공산주의의 협상술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협상술의 가장 제1대 원칙 자체가 뭐냐면은 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먼저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판을 벌려놓고 여기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협상술이 있어요. 그리고 협상술에서 보면은 이성근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위협적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실질적인 정치 문화의 차이입니다. 정치 문화의 차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에 있어서 자본이라는 것은 종속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근 위원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본을 보는 사회주의 눈이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상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은 국가를 보느냐 국가를 보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법상에 보면은 국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북한이라는 국가가.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외교, 안보 이 부분은 상호주의입니다. 절대적 상호주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주권 존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1차원적인 얘기지만은 국가를 3대 요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영토, 주권이죠. 그럼 마지막에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주권을 주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상호주의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성근 위원장이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에서 우리 지금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빨리 진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엄연히 국가 대 국가에서 외교적 차원으로 상호주의의 이야기가 입각한다면 이건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난번에 5명의 장관 이렇게 바꾸고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불발됐는데 청와대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말을 앞두고 또다시 내각과 청와대 인사 교체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일단 장화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또 한 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들이 청와대일지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좀 기분 전환 차원에서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임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장하성, 김동연 두 분의 인적 쇄신설은 이렇게 쭉 지켜보면 과거에는 이게 주로 언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시작되면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권 발이기도 하고 청와대 관계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데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증폭되는데 중요한 기준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주가도 폭락하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경제팀의 잘못이다 이것이 그렇게 보고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건 외부적인 요인과 이런저런 관리 문제다 그래서 더 단결을 해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 조절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 기조의 선택과 집중이 이게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할지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조건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팀을 경질하면 이 경제 위기가 해결될 것인가? 그러면 이 경제팀을 경질했을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계식으로 그게 궁금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경제는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해요. 지금 경질해서 이 경제 위기 초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책 기조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어떤 쪽으로 둬야 바뀌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 좀 이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취임 후에 바로 이제 국정에 대한 기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변혁기, 즉 개혁기, 그 다음에 성숙기, 안정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은 이제 성숙기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를 이제 성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로켓의 단분류와도 똑같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효용 가치, 그러니까 쓰임이 끝나게 되면은 단분류하듯이 옐로 탱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인사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개혁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서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것은 조금 스케줄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가고 성숙기에 들어가면 성숙기에 맞는 그런 진영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것이 일종의 대통령의 정책 전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맞다.
또 교체가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예. 두 번째, 언론이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발로 해서 이번에 연말에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는 바 없다. 예. 이게 결국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 지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아는 바 없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해석해도 좋다라는 것을 사실상 신앙이거든요. 이걸 미를 짐작을 해보면은 결국 이번 12월 달에는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체와 경질은 다릅니다. 경질을 했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것이고, 교체는 경질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인사적 행위에서 인사 메시지죠. 교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교체할 시기는 지났죠. 말썽이 좀 벌어졌을 때 원래 뭐 전반기라든가 뭐 8월달, 9월달 이때 알리기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교체란 표현을 쓰더라도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질적 실패로 자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시기를 좀 번 겁니다.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 부분에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을 시키는 것이죠. 이래서 교체 라인을 교체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소위 속도 조절로 가고, 이런 어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12월 달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제 투톱 이외에 또 청와대나 내각에서 또 교체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람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누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1순위로 이제 거론되는 건 경제 라인이죠. 민생이 제일 먼저니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동시에 교체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시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굳이 대통령이 무리하고 부담을 안 가지는 선에서 스무드하게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정 라인이 있죠. 민정 라인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부분이 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효용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한 사법 개혁에 대한 완성도, 이것은 그걸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교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개각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스텝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 실장을 바꾸겠느냐 말겠느냐에 대한 임종석 부분이죠. 비서실장. 예, 임종석 예. 실장에 대한 문제. 지금 주변 흔들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당 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 흔들기라면 예, 주변 누가 흔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당 내에 일종의 뭐 헤게모니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대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종석 실장의 영향을 좀 희석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반로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인데, 글쎄요, 이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간상으로 보면은 교체가 돼야 자기 되는데. 정치한다고 그랬더니 또 여권 내부에서도 흔들기가 있다고 하네요. 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고, 오히려 임종석 실장의 행보에 대해서 막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말씀을 하시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막 말을 하다 보니 갑자기 좀 이게 분위기가 엉뚱한 데로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남북 간의 선언한 것들에 뭐 이행위원장 자격으로, 준비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행위원장, 이행위원장. 자격으로 뭐 예를 들면 지뢰 제거 현장에 간들, 그게 이렇게까지 이슈화될 일인가? 선글라스 낀 게 이렇게 이슈화될 일인가? 비건이 와서 임종석 실장을 정의용 실장보다 먼저 만났다면 오히려 야당에서 문제 제기해야 될 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혹시 정말로 야당이 늘 걱정하던 한미 간의 속도 조절론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비건이 임종석 실장을 먼저 만났냐.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 수준을 좀 높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헤게모니 갈등이 벌어지기에는 지금 정권 초반인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하고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여당 내에서 그런 흔들기를 한다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예. 그거야말로 속도 조절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산 전국에 들어가죠. 내일 국회에서 야당이 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글쎄요, 여야가 좀 협치, 또 5일 날은 그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후에 11월 달 전국.
네, 그러니까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때 국회 오실 때 일어나냐 박수 치냐 뭐 이런 문제로 늘 그걸 갈등했는데 예. 그때 또 몇몇 거기 피켓 걸고 네, 그때 국정교과서. 예. 근데 뭐 피켓은 걸 수 있지만 그거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돌아보면 그게 참 부질없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초선 몇 명이 박수 쳐서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태도는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여야가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예의 바른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느냐라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문제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미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여당에게는 악재고 이미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니 그거는 뭐 타격을 받고 있으니 그걸 더 타격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제시가 합리적일 때 뭐 정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언제까지 갈지 예. 저게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또 완화될지 예, 증시는 왜 폭락하는지 예. 예, 국민연금은 왜 주식에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하는지 등등 되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불안에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산안은 예산안, 또 법안은 법안, 혹은 정치현안은 정치현안 이렇게 따로따로 필요할 때는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부되면서 서로 이제 꼬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대통령을 존중하고 뭐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게 되면 박수로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잘 풀리죠. 그러나 이번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정연설이 이제 조만간에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한국당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올지 이 부분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을 또 가지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또 한국당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또 안 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또 지금 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 예산 정국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뭐 여당의 주도대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이건 뭐 자동 회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470조입니다. 전년보다 9.7%, 약 40조 이상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슈퍼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적정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15조 내지 20조 정도의 예산이 늘어져 왔는데 그동안 예산이 과소축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예산이고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남북 경험 등등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경림 예산 1조만 하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회 입법부에 대한 어떤 동의도 얻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3조 원 정도죠, 일자리 예산이. 이 부분도 그동안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효과가 없으면은 예산을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예산이 결국 이제 돈의 전쟁에서 야당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합리적인 증거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산 부분에 이제 돌입하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동 회부돼서 여당 의도대로 갈 수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야당 입장에 그 정치 입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지 세력이라든가 또 일반 대중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는 예산, 그리고 적법하지 않는 정책, 이걸 좀 도드라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 뭐 결사 항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